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 상승에 그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CPI는 지난달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로이터 통신의 전망치인 0.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LB 글로벌이 바라바이오의 지분 68.57%를 인수한다고 공시하면서 급등세를 보입니다. 바라바이오는 당뇨병 등 만성 대사질환에 대한 진단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체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 팬미스들과 잇따라 미팅을 열면서 사업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게임사 시프트업이 내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합니다. 하반기 들어 기업 공개 열기가 다소 냉각된 가운데 하반기 첫 대여인 시프트업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주가 흐름에 따라 게임사 시총순위 지각 변동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게임주와 IPO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어저께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리고 또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내일 저녁에 발표할 CPI에 대한 어떤 기대 및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론 이제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올랐겠냐 하시겠지만 코스피 매매하시는 분들 코스피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중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이슈가 있는 쪽, 여전히 비만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보험주라든지 일부 금융주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 쪽 있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홍보, 또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몇몇 기업들은,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거나 하고는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약간 방산주 쪽으로 해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유입되는 쪽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어서 등락하는 종목수도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혼조 양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장의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지난주 강했던 것들 쉬어가고 그러면서 지난주 쉬었던 것들 다시 재부각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밸류 관련돼 가지고 금융주도 강세 보였다가 바이오주 달리고 그러면서 주 후반에 반도체가 달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주 쉬어가게 되면서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 쉬었던 전력 설비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오늘 ESS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부분은 시황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월 달이 끝나고 상반기 끝나고 7월 달 하반기로 접어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대선 토론이 분위기를 저는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강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강했던 섹터가 하반기에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금융, 방산,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오 금융 쪽 같은 경우에 조정 시 매수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좀 쉬었다가 다시 이번 주 부각이 되고 있는 전력 설비 쪽으로 갈 것인가 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력 설비 쪽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수익성 괜찮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을 예를 들게 되면은 실적에 대해서 아마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935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부진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 조금 시장에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이유는 또 예상치 대비해서는 또 잘 나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바라보실 때 LS 일렉트릭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걸 볼 것이냐 전년 대비 부진한 걸 볼 것이냐 거기다 판단이 엇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 대비해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조정으로 갈 수 있는 뭐 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대한고래처럼 뭐 급락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주 다시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이 반등이 단기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또 오르는 섹터보다는 지난주 나왔던 섹터들 쪽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쉬어가게 되면서 이번 주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주춤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주도 섹터 별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어서 LS그룹주 이야기를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LS그룹주가 미국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투자는 규모만 한 1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런 만큼 LS그룹주 오늘 좀 상승 탄력을 받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더욱더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은 뭐 LS 일렉트릭, 뭐 LS 밖에 없죠. 살 수 있는 기업은. 그래서 특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 5개 기업만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LS 쪽하고 이제 대한전선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 역시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LS 관련해서 보면은 LS 일렉트릭, LS 전선 합산 수주 잔고가 재작년에는 5조 원대에서 작년에 7조 원대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충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 증설이 올 하반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 잔고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매출로 반영이 속도가 늦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제 매출로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LS의 주가는 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가 구리 가격이죠. 물론 구리 가격이 어저께 조금 내렸고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만약에 저점을 찍고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면 충분히 또 LS 관련해서 LS가 그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본다라면 오늘 한 11% 정도 미국 해저 케이블 사업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는데 저점이 확인된 거라면 오늘 시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LS그룹주 내에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LS그룹주 중에서도 LS 마린 솔루션의 상승이 오늘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흐름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장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번 주 전력 설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딱 LS 마린 솔루션의 차트가 그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월 달에 잘 갔었다가 7월 달 들어오게 좀 쉬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주 다시 또 전력 설비 부각이 되고 또 LS 같은 경우 또 해저 케이블 공장 뭐 증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분을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력 설비가 쉬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같이 막 전선주들 해가지고 딱 우르르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는 나올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화면 보시는 LS 마린 솔루션이란지 아니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쪽으로 그냥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새로운 주도주 이쪽으로 해서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주도자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현대 일렉트릭이거든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내에서도
압축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전력 설비 넷을 압축과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틀째 신고가 흐름을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섹터부터 살펴볼 텐데요. 조선 쪽입니다. 조선사의 경우에는 사실 2분기에 실적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수주 잔고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보면 현대그룹주들이 좋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 등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목표치 수주를 다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채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라든지 하나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대규모 수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지금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 본다라면 별로 안 올랐어요.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기간주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우상향 기조가 우상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 충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유가라든지 원자재, 특히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또 원자재도 아까 구리 말씀드렸는데 구리 가격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 유가의 상승은 또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삼성중공업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올 연말쯤이 되면 아마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가 수주를 계속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선업황 호황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삼성중공업을 제가 계속 지켜보는 이유는 최근에 보면 캐나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건조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필요한 전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LNG 재기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쪽을 시장을 선점한다라면 새로운 먹을거리를 다시 한번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라면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러시아 관련된 소송도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이제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 9,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11,000원까지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도 알아볼게요. 밸류업 기대감 다시 또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추세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관련주들의 주가 진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금융주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또 미국 대선 토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뒤집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AI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배터리 반도체여서 이 안보 산업에 또 바이오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바이오 봐야 되고 금융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하반기 밸류업 지수라든지 이런 공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연말로 가게 되면 또 배당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금융지사 일단은 개별 수매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종목은 금융지사 중심의 은행주가 가장 큰 어떤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역동 경제 로드맵이라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거거든요. 배당 많이 해라. 자사주 매입 많이 하는 그런 물론 자사주 매입 하긴 하는데.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을 좀 많이 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조금 해가지고 생색내기용으로 세공제 해줄 거고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 저는 배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하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결국 대주주거든요. 오너 일가가 됐던 외국인이 됐던 대주주거든요.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KB금융, 하나금융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회사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76%예요. 4명 중에 3명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회사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하나금융지도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7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그 특혜라고 해야 될지 반칙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외국인들은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같은 경우는 2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한미 조세 조약상 세제 혜택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22%의 세율을 매기는데 한미 조세 조약상 일정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은 10%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1억의 배당을 받게 된다면은 2,200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숨겨진 종목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법인이 국내 한국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자회사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방법인데 요게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1억의 배당을 하게 되면은 95%는 비과세입니다. 9,500만 원 그대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나머지 5%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주총이란지 이사회에서 배당 많이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미 배당을 많이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게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금융투자소득세가 뭐 도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을 노린 매매 차익이라든지 배당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종목 쪽으로 어쨌든 올라타는 게 세금을 낼지언정 올라타는 게 그래도 가장 이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KB금융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10만 원 보고 있어요. 그 절대적인 가격에서 볼 거거든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KB금융 목표가는 10만 원이고 손절가는 일단 7만 9천 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 KB금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장에서 급등 양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4%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4거래일 정도는 우상향 기조를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17만 8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의 주가 대표님 다 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네이버가 상승하는 게 뭐 조금은 체크를 할 게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모건스탠인가요? 그 로봇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뭐 네이버가 뭐 1차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서 그 이슈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그것이 엄청나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 모멘텀이 된다라면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은 성급하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연의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색이라든지 뭐 광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에 한 30% 이상은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네이버하고 다음에 어떤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는 많이 깨졌다 생각하고 있고 챗 GPT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AI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이죠. 뭐 다음 그 카카오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악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더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그래서 실적만 본다라면 네이버의 주가가 혹은 카카오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실적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새로운 어떤 먹을거리가 계속 부족해진다라는 이미지를 당장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을 줬다고 해서 저점 대비 한 11% 반등 줬다고 해서 이제 네이버가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 쪽에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를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기보단 로봇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제가 분석이 될 때고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어쨌든 이제 테슬라래 죄송합니다. 모건스탠에서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로봇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뉴스 이렇게 캡처했던 거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거 보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던 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네이버가 뜨는 건지에 대한 어떤 확인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근데 만약에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건스탠리가 테슬라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그 연관된 기업이다, 로봇으로 좀 부각시킨다, 그렇게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로봇 쪽으로 만약에 모건스탠리가 네이버를 이끌게 된다라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로봇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확인이 확실히 된다면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네이버 관련해서 로봇도 있지만 사실 그건 아직 좀 확인해 봐야 하니까 취직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네. 있잖아요. 취직 관련된 부분 사업군은 좀 잘 되고 있나요? 뭐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한 뭐 BJ라고 표현할까요? 가버에 표현한다 BJ라든지 뭐 유명한 분들 초빙을 해서 뭐 접속자로 따지면 뭐 아프리카 TV도 뭐 이겼다라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야 결국엔 유튜브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쉽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카카오 TV 같은 경우도 진짜 좋게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그쪽에 뛰어든다는 자체가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로봇도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게 과연 네이버의 실적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분할 상장을 시켰잖아요. 카카오처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이렇게 분할 상장하듯이. 그래서 잘 되면 뭐해? 분할 상장시키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네이버 웹툰 상장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 주주한테 10원 한 장 돌아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것 때문에 정말 네이버가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상장해버리면 기존 주주들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꾸준하게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취지직과 또 경쟁 구도에 있는 아프리카 TV 이제 숲으로 사명이 지금 변경돼 있는데, 증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이 곳에서는 또 우리보다는 글로벌 성과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그 효과 때문인지 오늘 또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이버 말씀이신가요? 숲이요. 아, 숲이요? 네.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플랫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프리카 TV 숲으로 바뀐. 그게 아니고요. 취지직 말씀하시나요? 그 아프리카 TV 비슷한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그게 철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트위치 말씀하시나요? 네. 트위치. 죄송합니다.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쪽에서 어쨌든 이제 흡수를 한 거잖아요. 흡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는 그때도 이미 결론이 나지 않았었나요? 그 네이버 취지직보다는 숲이 더 수혜가 된다라고 결론을 전 났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숲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연초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연초에 그런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차에서 실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인 거죠, 숫자. 뭐 네이버도 그렇고 숲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숫자로 얘기한다고 봐져요. 그래서 숲이란 종목을, 그러니까 네이버냐 숲이냐, 뭐 취직을 보고 놓고 판단한다라면 네이버냐 숲이냐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저는 숲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반도체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꼭 뭐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볼 것인가 하이닉스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종합 제조업 회사라서 봐요. 근데 반도체가 나왔을 때 그 삼성전자 물론 잘 갈 때가 있지만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어떤 탄력이 조건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 플랫폼이란 그 부분만 보게 된다라면 네이버보다는 숲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좋게 긍정적으로 이게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숲이 또 한 단계 주가의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 레벨업이 나타날지 숲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업들에서 수주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나란히 수주 소식을 전해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계약 규모 5조 원이 넘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규모에 비해서 오늘 주가는 좀 크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게 이미 노출된
노출된 재료죠. 노출된 재료로 지난번에 한번 상승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업, 아까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높은 수주 잔고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못해서 인도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가고 좀 쉬면서 다음 실적, 공장 증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 방산주들이 딱 그런 케이스죠. 딱 유리천장이 딱 막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주를 한 게 전액 현금을 들고 와서 물건을 달라 그러면 바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워낙에 생산 그게 빠르기 때문에 뭐 한 몇 달 안에 인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또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금융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물건을 내주고 싶어도 일단은 그 한도가 꽉 차 있고, 또 이게 연간 2조 원씩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꼭 그 비례해서 그만큼만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로 반영되는데 상당 시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80조 원 정도 될 거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영업 매출이 뭐 급격히 뭐 내년에 당장 2배가 된다, 내후년에 3배가 된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보단 좋은데 일정 부분 이상의 좋아지기는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가다가 말고 하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국가에 수주를 한다라는 거, 그 얘기는 또 주변 국가로 계속해서 신규 수주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방산, 이 무기라는 거는 한번 내보내고 끝이 아니라 이 내보내고 나서 계속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주 소식 일단 선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산과 관련된 종목 중에 다른 종목 현대로템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도 K2전차와 관련해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량도 실려 있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하지만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급등 속에서 보유자분들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방산은 하나로스페이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현대로템 플러스 풍산까지 해가지고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토론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반기 기대가 되는 섹터를 제가 금융, 바이오, 방산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방위 분담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쨌든 방위비 쪽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끝이 날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끝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푸틴은 만약에 이대로 종전을 해버리게 되면은 절반의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하고 아래쪽 헤르손이라든지 크림반도 다 점령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돈 되는 지역은 다, 그러니까 소위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돈 되는 지역은 그 러시아가 다 점령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폴란드, 그 아래 루마니아가 있잖아요. 그 옆에 체코가 있고. 지금 딱 보면은 방산이 폴란드 갔다가 루마니아 갔다가 체코도 지금 이제 전자 도입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협의는 안 나오고 있지만 도입 사업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진짜 폴란드, 루마니아 그 서쪽으로 이제 체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유럽 전체에서 퍼질 거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면은 가성비한지 속도 측면에서 뭐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로켓 배송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단지 걸림돌은 이제 마크롱, 유럽 섹터 내에서 우리끼리 이제 무기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크롱 같은 경우는 그 자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봐요. 지금 이제 무기 도입 사업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빨리 접근을 해서 그걸 따오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마니아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체코도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체코도 지금 그 전차 사업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열린 이런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풍산을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K2 전차하고 K9 자주포를 이걸 승용차로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무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그 탄 연습도 해야 되고 상위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비축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150mm 포탄,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는 120mm 활강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이번 방산의 가장 큰 수혜는
풍산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풍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에서 지금 유럽까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계속 갈 만한 이유가 하반기에도 나올 거라 본다라면은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풍산도 그렇고 저는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현대로템, 풍산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은 꾸준히 하반기까지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HLB 글로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중에 상승폭을 꽤 많이 줄여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1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라바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세가 나타난 건데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요즘에 이제 워낙에 그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어떤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HLB 같은 경우는 또 FDA 다시 재도전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바리오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바라바리오가 이 회사는 이제 이미 세브란스 병원 관련해서 당뇨병 관련돼서 어떤 그런 준비도 치료 관련된 준비도 했었던 기업이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HLB도 뭐 HLB 글로벌이 인수했다는 얘기는 결국 HLB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HLB 글로벌 혼자서 단독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이 1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HLB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관련된 사업부를 키워 나갈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슈는 이제 오늘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이후에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HLB 글로벌 비만과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제약의 경우에도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고 오늘 장에서 장중에는 꽤나 고가 부근, 거의 상한가 거의 부근까지 갔었는데 지금 16%대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시트수라는 뭐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흥행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뭐 퀀텀 점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에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그 사마제약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생소한데 방금 말씀하신 연휴를 지금 저도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방송 끝나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이제 사마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바이오가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특징주로 그 HK 이노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앵커님 질문이 만약에 답이라면은 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K캡 여기 어떤 매출이 1분기에서 2분기 더 늘어나게 하면서 그런 부분인데 사마제약도 만약에 실적이 주라면은 뭐 어저께 HK 이노엔과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이유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래서 이제 주가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5월 13일 같은 자리였다라면은 무조건 이제 이거는 고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1.9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저께 그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잠시만 생각이 안 나지? 그때 해서 종목인데 이거는 좀 이따 이창희 대표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자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제가 종목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이 나와 있는 종목, 그래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지금 28만 7천 원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 무려 7배나 뭐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7배라면 사실 이 주가도 더 크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판매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아직은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애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 해결책을 찾을 거라 좀 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AR 쓰지 못하죠. 중국은 아예 뭐 구글을 접속을 차단하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 과연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온 뉴스 보시면 중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쓰는 노동 그 직원들한테는 근로자한테는 무조건 아이폰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우리가 중국에서 반쪽짜리, 그러니까 중국, 유럽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교체 수요는 잘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친다라면 거의 60% 정도 주가가 올라왔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도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출시하기 위해서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약 대기자가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뭐 몇 배로 늘어났다. 또 실제 출시하고 나서의 평가가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폭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확인됐을 때 주문이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일단 한번 먼저 움직인 감이 있고 이제부터는 그 매출을 좀 반영시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한 26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애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LG그룹이 LG전자가 현대차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협업을 할 때 LG이노텍이 자율주행 쪽 사업 부분을 좀 도맡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사님께서 이제 차트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당일날 이렇게 급등 나오면 다음날 이렇게 급하게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죠. 지금 화면에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 아시겠지만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태현 회장이 앱솔루스 하여튼 그 유리기판 공장 방문한 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바로 뉴스 이슈로 인해 뉴스로 해서 떠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반이 되니까 바로 급락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마제약도 제가 봤을 때 HB 테크놀로지처럼 오늘 16% 급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뉴스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내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내일 보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마제약까지 판단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지수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하면서 초반에는 살짝 상승 기조 보이다가 결국에는 시작한 지점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05%의 강세를 보이면서 2,868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오늘 장중에 완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서도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또 조금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25%의 약세를 하지만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858선의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가 5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섭니다. 각각 매도 규모는 2천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49억 원 그리고 기관은 970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대로 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한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네, 뭐 저는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분할 매수하느냐? 이럴 때 분할 매수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한 조정이 나오면 사실은 주식을 사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한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외부 변수가 됐든 내부 변수가 됐든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강한 조정이 아니라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약간 조정, 그러면서 또 2차, 3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오늘도 사실은 대형주들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소형주들,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신고가 혹은 뭐 플러스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주들은 납폭을 많이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또 배터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보다 약간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고, 시장은 지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어떤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시장을 조금 체크하려는 분위기, 그래서 관망하는 분위기에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소폭의 강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의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등락하는 종목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역시나 종목수 자체에서 봐도 혼조 양상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혼조 양상 나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빨간불이, 코스닥 시장에선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비슷하게 집계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상승하는 업종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보험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0.58% 강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좋았습니다. 0.5%대로 화면에서는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한 업종, 하락한 업종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상승한 업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업종은 건설 업종입니다. 2.72%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타 제조 업종으로 0.82% 강세,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서도 0.77%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마감을 했는데 오늘 마감 상황 특징적인 부분 어떤 걸로 체크하셨을까요? 마감적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그 장 후반부에 힘을 좀 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네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이대로만 뭐 제 개인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장 후반 특징의 부분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올라왔다는 부분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5,500억 정도 매수를 늘리게 되면서 IT 쪽으로도 4,0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7월달 들어와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어쨌든 그 흐름을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나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봐져요. 제가 삼성전자 왜 자꾸 여기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7월달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은 사실입니다. 외국 수급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넘어왔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물론 6월달부터 그런 흐름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향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는 조금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장후반 쪽에 외국인의 매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삼성전자 장 마감 때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증가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거기 금통위도 열리게 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기조가 우세한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뭐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겠죠. 미국이 어쨌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된 게 미국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지금 80% 정도까지 높아진 것이니까 그러면 뭐 선제적인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항상 그 분기 그 초에 금통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분기면은 4월, 5월, 3분기면은 7월, 8월, 그리고 9월은 쉬거든요. 그럼 또 10월 달에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럼 9월 달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8월 달에 혹시 금통위가 열렸을 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특히 7월 FOMC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이 조금 들썩이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통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지 혹은 생각보다 늦어질지를 가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FOMC에서의 금리 기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 주목을 해 보실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9월 달도 안 한다고 봐요. 그 연초에 그 각 아이비들의 금리 인하 시기를 제 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6월 달에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그 일본의 미주호하고 또 한 군데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가 11월로 해놨더라고요. 얘네들은 뭐지?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시간 쭉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미주호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올해 한 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틀 수 있지만 과거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제로 금리 때 2011년도로 가볼게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안 했고 22가 1%, 1.25%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개월 동안 2%가 넘는 거를 확인하고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는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면 PC 물가지수가 2% 아래로 내려간 걸 저는 2번이나 3번 뭐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면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PC 물가지수가 어쨌든 2% 아래로 내려간 거를 그러니까 1%대 요거를 2번이든 3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파월 그 이번에 22 그쪽에서 인터뷰했었잖아요. 인터뷰할 때 9월 달에 할 거냐고 기자가 단도직입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답 안 하고 쌩 까버렸잖아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언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연준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달 글쎄요. 저는 9월달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네. 연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파월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것이고 그러니까 뭐 8월 이제 이번 달 말에 그 FOMC에서 어떤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9월 달이죠. 이제 8월 달에 안 하니까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파월에 금리 인하 한다고 말 안 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제 그 라가르드는 인하한다고 계속 발언을 하면서 인하를 했고 뭐 BOJ도 원래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얘기가 없다가 금리가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약간 좀 엇갈리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내일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어제 오늘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괜히 급등락을 하는 것보다는 좀 완만한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CPI잖아요. CPI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저녁에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혼조세. 하지만 CPI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요동칠 수 있다. 그게 위든 아래든 요동을 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내일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오후쯤에 좀 추세가 있는 기업,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CPI가 좋게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 상당히 전 낮게 보고 있지만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추세 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내일은 주식을 조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구간에서는 높은 기대 수익을 그걸 놓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뒤, 2주 뒤에 갈 수 있는 종목 또 실적이나 이런 발표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선별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호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 9,3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79,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